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5입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닷새 뒤인 12월 3일 이대로 공수처법 부의로 이어진다면 여야 대치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라는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제 개편안만으로도 이미 큰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가 공수처법 설치가 담긴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 사흘 연속으로 만났지만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만남을 종료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끌어낸다는 목표 아래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는 강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온몸으로 투쟁해온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 한국당 내의 기류는 더욱 강경해진 상황입니다.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황 대표가 단식을 하던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동조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당 차원의 단식 투쟁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대립해온 지 벌써 7개월째입니다. 과거에도 벼랑 끝에서 극적인 타협을 이뤄낸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어떻게 전국을 돌파해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젯밤 단식 8일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의식을 회복한 상태인데 황교안 대표는 곧 다시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멈추셔야 된다고 봅니다. 단백뇨와 신장 기능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좀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요. 애초에 준비도 전략도 감동도 없는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국민의 67%가 반대하는 그런 단식이라서 아마 견디시기가 더 힘들었을 텐데 저는 애초에 투쟁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80년대 구치소에 있을 때 어느 신입 후배가 네. 선배들하고 상의 없이 전두환 퇴진할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 후배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하더라도 교도소장이 청와대에 전화 걸어서 대통령께서 물러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님은 대통령에게 국회 입법권을 가로막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네.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배하라는 건데 대통령에게 헌법을 위배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도 단식을 멈추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 대표 본인의 의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황 대표가 단식을 계속 한다면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된다면 어느 쪽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중단시키고 병원으로 옮긴 거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 단식을 하시겠지만 저는 적극 만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 의원님께서는 황 대표의 단식이 감동도 전략도 또 국민 여론도 따라주지 않는 그런 단식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못 버티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조금 너무 가혹하고 인색하신 분석인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지난주 이 자리에 나와서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게 묘하게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가까이 지나면서는 좀 황 대표의 진정성이랄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인식을 그게 저뿐만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전달이 된 거 아닌가 하는 평가를 했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인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찬바람 맞으면서 노숙 단식을 하는데 너무나
그 대응이랄까 이런 게 소홀하고 인색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이 단식을 계속하면 청와대나 여권에도 도움될 일이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병원에 계시니까 비서실장이라도 좀 보내서 그 문병 내지 위로를 좀 해드리고 회복되시면 한번 회복되시는 대로 네. 청와대에서 한번 뵙자라는 말씀이라도 전하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뭔가 대화나 협상에 물꼬를 트고 황 대표로 하여금 좀 그래도 단식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좀 만류할 명분이라도 네. 청와대 쪽에서 주는 게 맞다. 그게 정치이고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은 대통령이십니다. 네. 그게 꼭 국회 입법권을 가로막아 달라는 그런 요청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겠다며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 황 대표가 지금 입원한 이 상황에 신보라 최고위원, 정미경 최고위원이 동조 단식을 이어가면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강한 저지 의지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원내 사령탑의 얘기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심기일전에서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무작정 시간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의 큰 길이 반드시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끝끝내 제1야당의 절규와 호소를 이렇게 비정하게 외면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구급차에 실려가는 제1야당 대표를 보고도 전화 한 통 없는 청와대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황교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 단식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황교안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 단식과 관련해서 청와대 대응 부분을 좀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뭐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도 어떤 영수회담 제안이라든지 와서 좀 대접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아까 이제 진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청와대가 기억하시겠지만 우선 지소미아 연장하기로 한 것도 미리 알려드리면서 네. 단식을 중단하시라고 정무수석이 가서 전했고 제 기억으로 그 뒤에 정무수석이 한 번 더 갔죠. 방문을 예. 했었습니다. 사실은 뭐 어찌 보면 그런 기밀사항을 발표 이전에 알려드리면서까지 중단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건 청와대로서는 저는 예의를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영수회담 제안도요. 단식하고 계신 분한테 가서 영수회담 제안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뭐가 마무리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격에 맞지. 그 단식하시는 분한테 가서 영수회담 할 테니까 그만둬달라고 하는 건 단식하시는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청와대에 대해서 여권에 대해서 자꾸 비정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 선택하신 단식이라는 수단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측면이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때 그 단식 돌입하시기 전에 그 영수회담 또 제안도 했었잖아요. 근데 시간 없다고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단식 시작하는 날 정무수석이 와서 이제 만류하는 대통령의 말씀도 전하고 하긴 했지만 물론 그리고 한 아세안 정상회의 때문에 또 부산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것도 있었지만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법에 안 맞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텐트를 철거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그것도 수석이 아니고 그 정무 비서관인가요? 그것도 문자로 띡
비서실장한테 문자로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이거는 전혀 저는 예의에 안 맞는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제가 왜 그 문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이라도 직접 보내서 문병도 좀 하고 회복되면 좀 뵙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냐면 제 기억으로 2005년 말에서 2006년 초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어요. 그런데 네. 사학법 그 개정 반대 투쟁을 장외 투쟁을 그 한겨울에 이어갈 때 그때 청와대에 계시던 노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불렀어요. 양당 원내대표. 이게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재호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부르셔가지고 조찬하시면서 네. 그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김한길 당시 여당 원내대표한테 이번에 이 사학법 개정 관련해서는 그 이재호 대표 말을 좀 들어주고 다른 거는 좀 그 우리 뜻에 그 맞도록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좀 조율을 꼬였던 매듭을 풀어주는 노력을 그때 하셨거든요.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역할을 해서 이 정치가 정치답게 좀 돌아가도록 그게 결과적으로는 정치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훨씬 그게 득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는 듯 해야 결론은 오히려 이기는 그런 좀 그 전략을 그런 입장을 좀 가져줬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하는 당시 국회에 바람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사학법 다루던 교육이 간사였는데요. 대통령이 왜 그러셨냐면 그게 절대로 좋은 사례가 아닙니다. 장외 투쟁하면서 모든 개혁 입법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 사학법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지 사실 그때도 보면 막무가내식의 장외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이 저는 지금 와서 반추될 정도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영수회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 한다고 그때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면 무조건 다 단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협상 가능한 안을 가지고 올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그때 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었고 그래 대통령께서 이게 꽉 막혀 있는 이걸 좀 푸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는 그런 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제가 겁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에 대한 답을 유 의원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당의 투쟁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장외 투쟁이라는 게 야당이 꺼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고 그렇게 종종 사용해 되어 왔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다른 황교안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고를 했고 실제로 두 최고위원이 동조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당의 대여 투쟁이 여전히 이제 장외 투쟁으로 더 확산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같은 현재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희망 섞인 그런 예측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아마도 한국당 쪽에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 시작하면서 애초에 설정했었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건강 문제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제 병원으로 실려간 상태에서 이게 중단이 된 터라 나머지 이제 최고위원들이 지금 이어서 그 예. 자리를 지키겠다 이러면서 단식을 이어간다 이러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다시 또 장외 투쟁 얘기까지 하는데 네. 저는 그럴 때일수록 물밑에서는 이 협상을 진행시켜야 이게 지혜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오늘 새벽인가요? 어제 밤에 그 실려가셨기 예.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한 길면 일주일 정도는 이 강경한 한국당의 대응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가 12월 3일에 12월 3일 그 검찰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이 관련한 부의가 되죠. 예. 법안이 이제 선거법은 이제 이미 부의가 됐고 그 나머지 법안들도 이제 부의가 되면서 이제
언제라도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해진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한국당에서는 계속 강경투쟁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예상은 하고요. 그러나 네. 이제 한편으로 물밑에서 뭔가 협상은 진행시켜야 되고 협상 테이블에 올 수 있도록 저는 여당 쪽에서 뭔가를 좀 내놔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러면 어떨까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네. 이제 명분과 실리가 있으면 특히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더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당이 받으면서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어느 한쪽이 완승하거나 완패하는 일은 있기가 힘들잖아요. 주고받는 게 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당 쪽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받되 지금 이제 의석이 250에서 50석 그 안이 지금 막 무르익고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되 지금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연비제 비율 있잖아요. 예. 처음에 100% 한다 그랬다가 지금 50%로 내려와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왔는데 그걸 한 30% 정도로 해서 받는다. 이렇게 되면 여권 입장에서는 연비제를 관철을 시켰으니까 일단 명분은 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 현행 의석에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아니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약간의 실리랄까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협상의 물꼬를 터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협상을 해서 최종 결론에 도달해야지 이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진 장관님이 자유한국당에 계시면 네. 그렇게 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우려하는 게요. 지금 동조단식으로 이어지면 그 분위기가 더 강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까 계속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네. 협상안을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관철할지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안을 홍준표 대표가 가서 제안했던 것은 가타부터 아무 예의가 없죠.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한편으로 강경투쟁을 하면서도 합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여당을 설득해야죠. 저러면서 여당이 굴복하기만 기다리니까 지금으로서는 저는 별로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당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이 답답하고 진짜 팔짝팔짝 뛸 정도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다 해도 여당 쪽에서 하나씩 물꼬를 틔워주는 저는 그 역할을 여당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자꾸 야당에만 떠맡기면 야당이 원래 저래서 안 돼. 애초에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저래.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야당이 변하나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원천무효니까 네. 그거 원위치 시켜야 협상한 아니요, 한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입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다른 당근을 예. 제시를 해야죠. 그게 정치력인 거고 힘을 가진 쪽에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 뭔가 조금씩 내어주는 이런 길을 터야 야당도 협상에 네. 그러니까 응하지 자유한국당도 태도를 좀 않겠습니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유 의원께서 활로가 안 보인다고 하셔서 좀 네.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합의가 안 되면은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대의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과반수 그리고 표결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00%라는 건 없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그동안 국회 시행착오를 거쳐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놨고 법에 따라서 진행돼 왔던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충분하게 기간을 두어서 그동안 논의하고 해왔는데도 만약에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12월 17일부터는 예비후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기간이거든요. 네. 후보들한테 예측 가능한 걸 보여줘야죠. 선거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데 그걸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 이제 선거가 5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는 뭔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상수로 받아들이고 자유한국당도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제안을 예. 드릴게요. 의석이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안에는 225대 75였잖아요. 네. 그게 지금 250대 50으로까지 달라졌어요.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하는 비율도 처음에 애초에는 논의될 때 100%였다가 패스트트랙에는 50%로 예. 갔다가 이런 그 유연한 결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당한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은 하되 우리도 여기까지 온 이상 연비제를 안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단 비율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어차피 의석수는 이제 거기까지 많이 합의가 조정이 네. 이루어졌으니까 그 정도 한 번 더 당근을 제시하면서라도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 와서 우리 할 만큼 했으니까 표결하겠다. 이러면 지금 많은 여론이 표결 불가피성에 마치 그 여론 조사를 해보면 동의하는 것 같지만 이게 만약에 표결 이 절차에 들어가서 딱 이루어진다 했을 경우에 여론은 또 어느 쪽으로 변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아직도 야당 체질을 못 벗은 것 같아서 좀 여당으로서 좀 많이 양보하고 좀 끌고 가는 이런 리더십을 좀 보여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여당이 지금 예. 몇 가지 선택 지점을 놓고 아마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동률을 30%로 한다, 50%로 한다 해서 다른 야당과 또 다른 분란을 먼저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문제를 네. 해결하고 정 그게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설사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납득할 만한 정도 선의 어떤 합의를 이룬다든지 하는 식으로 민주당은 아마 그런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받으면 나머지는 좀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서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 일단 제도만 도입을 하되 제도를 반영하는 비율 가지고 조정을 하면 한쪽은 명분, 네. 한쪽은 실리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제 나름대로 실제로 해본 여야가 어떤 그 몸을 부딪히지 않는 그런 격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뭐 그 정도 선에서 네. 좀 정리될 가능성이 현재부터 네. 가장 높다는 게 뭐 별 이견이 없을 대략 것 같습니다. 250 예. 내외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슈 바꿔서요. 논란이 되는 사안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포함해서 얼마 전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국에 다녀왔는데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를 만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4월 한국의 총선 전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바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찬 대표의 비판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해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석 몇 개를 위해 국민의 열망인 한반도 평화를 막아선 이를 손가락치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들이 바로 반평화 세력이며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국가적 망신입니다.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1야당 원내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북핵 폐기,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라는 주장. 제1야당 대표로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할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뭐 제1야당 네. 원내대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려 그런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 어제 저 보도를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데자뷰가 있어요. 처음이 아닙니다. 1997년 이른바 총풍 사건이라고 네, 다들 있었죠. 기억하실 예. 텐데 이회창 총재 측근들이 북측을 접촉해서 대선 앞두고 휴전선 근처에서 총격전을 벌이게 해달라라고 그때는 이제 북쪽에다가 가서 사정을 하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나친 당리당략이고 어느 것이 더 중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나경원 대표를 비판하는 생각보다도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외교적 프로토콜에도 전혀 맞지 않고 도대체 미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 사람이 가서 입을 맞춰서 예. 저 협상력 높이라고 방위비 협상력 높이라고 했는데 가서 따로 국민의 세금으로 비싼 비행기 타고 가서 저런 식으로 당리당략
만 주장하고 왔다는 것이 좀 정말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네. 글쎄요,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가 이렇게 많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발언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 일견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 좀 부적절했다는 잘못했다,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었던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하루 전날 있었던 6.12 그 싱가포르 예, 1차 북미 정상회담 예.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과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제1야당 원내대표의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을 그 해당 국가의 당사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하는 발언인데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 그런 발언을 하려면 과연 내가 이 발언을 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어떤 득이 될까를 좀 생각하면서 그래도 득이 된다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그 한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렇게 썩 좋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건 부적절했다. 조금 더 심사숙고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네. 설사 그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국내에 돌아와서 몰라 이 발언이 또 이번에 미국 가서 한 발언이 아니고 얼마 전에 볼턴이 전 보좌관이 국내에 방한했을 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돌아와서 이거를 언론에 보도되는 방식으로 이걸 발설하는 거는 또 적절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이 사실 알려진 게 이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좀 의도를 분석하는 분들이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이 정당 내에서 자기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죠. 본인은 아마 연장을 희망하겠지만 유기준 의원을 비롯해서 뭐 이미 의사표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황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미국 가서 뭐 별로 성과 없이 돌아왔다는 것이 아마 당내에도 머쓱했을 수가 있어서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언론에 전해지는 예. 일이 됐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보면 또 재발등 찍은 꼴이 돼서 좀 딱하게 됐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경원 대표가 이번 일로 원내대표를 그냥 자연스럽게 승계하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수사를 놓고서 당시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정치권까지 그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해명을 했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거기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역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하고 친하다는데 지방경찰청장이 잘 보여야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 유력 아니, 인사라면 만났는데 잘 보이려고 만났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일반 상식이잖아요. 죄 지어놓고 자기가 죄 지었다고 자백하는 사람 봤나요? 황운하는 사람은 수시로 거짓말을 많이 해대는 사람이어서 뭐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서 저는 믿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아니, 수시로 일부 그 수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청와대로부터 직접 받았던 터무니없는 얘기. 터무니없는 얘기. 터무니없는 얘기.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에 좀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바꿔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요. 네, 보신 것처럼 김기현 전 시장과 황운하 청장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청와대도 하명 수사 지시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본질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본질은 이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했느냐의 여부가 그렇죠. 이제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저기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얘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을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과연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가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생산이 되고 어떤 전달 과정을 거쳐서 수사가 진행됐는지 수사 또 결론은 뭐였는지 그 전 과정을 보면 그 하명 수사라는 의혹이나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지점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수사 결론을 보면 다 무혐의고 그 몇 명만 뭐 쪼개기 후원금 어쩌고 한 거 관련해서 뭔가 있던데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백원우 전 비서관의 그 해명을 들어보면 오늘 오전에 공식적인 해명이 나왔죠? 네. 청와대에서야 당연히 하명 수사 아니라고 그러죠. 하명 수사를 인정하면 이거는 뭐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민정비서관실로 뭔가 이 비위 첩보가 그 입수됐다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나 이 그 규정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게 반부패 비서관실로 왔느냐는 거죠. 반부패 비서관실이라고 하는 데는 주로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그 공공단체장 이런 사람들의 비위 감찰하는 곳인데 거기다가 줬단 말이에요. 이 과정부터가 석연치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경찰청으로 경찰청에서 이제 울산 경찰청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 또 드러난 사실을 보니까 이 울산청에서 계속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 보고를 해요. 수사 상황을 보고를 하고 때로는 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책까지 받으면서 그다음에 압수수사 계획을 또 다 보고를 하고 이거는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구나. 라는 의심을 하기에 딱 좋은 정황들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지금 다행히 이게 아마 중앙지검으로 그 갔잖아요. 이 수사가 뭐 지금 그 중앙지검이 그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통해서도 보듯이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이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한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니까 이 건도 저는 같은 선상에서 정말 권력 눈치 보지 않고 권력의 이 핵심들이 개입이 됐다 하더라도 개입이 되면 될수록 더 정말 잘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상황이 어쨌든 간에 청와대로 수시로 보고됐다. 이것만 가지고도 좀 문제의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우선 뭐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선거 때 보니까 12.8% 거의 한 13% 정도 차이로 이제 송철호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당락이 바뀌었는가 하는 다들 그걸 기정사실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저는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차분하게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시장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백원우 비서관 해명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단순 이첩이고 그 이첩시킨 서류의 원본을 보면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은 자기 나름의 이 정식 절차에 따라서 이첩한 거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확인하면 나오지 않겠어요? 강제 수사를 하면 아마 그 이첩 서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언론 보도를 좀 찾아봤는데 제 느낌은 검찰에서 흘린 기사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죠. 그 점 역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사안이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때 무수하게 있었던 그 피의사실 공표에 그 악몽이 자꾸 생각나요. 어떻게 보면 마치 황운하 청장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청와대가 미리 기획해서 한 것이고 완전히 짜여진 틀을 가지고 지금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중앙지검이 이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우선 생산을 청와대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접수된 것을 이첩했느냐. 네. 우선 이게 한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청와대에서 계속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뭐 왜 수사 제대로 안 하냐 이런 것도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일이고 또 공천을 대가로라고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제도가 이미 완벽하게 전당원 투표로 돼 있기 때문에 황운하 전 청장한테 무슨 공천을 주고 싶어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뭐 저는 황운하 청장 그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도 좀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황운하 청장이 이제 뭐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민주당이 경선제도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보세요. 송초로 울산시장이 누굽니까? 그 우리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막역한 지인이시잖아요. 그분의 그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다. 그러면 그 뭐 어느 지역에 출마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의 민주당 당원들은 엄청 지지를 할 거니까 경선 통과하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백원우 전 비서관이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 내용 공개하라 뭐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 지점에서 무슨 의심을 해보는가 하면 그렇게 단순하던 안 하던 간에 제대로 그냥 규정과 절차대로 그 이첩을 해야지 왜 그걸 반부패 비서관실로 이첩을 하느냐 얘기예요. 그게 내용이 단순하고 별거 아니었으면 절차에 따라 규정에 따라 뭐 어디 경찰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면 그게 흐지부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반부패 비서관실에 줬다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좀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갔을 것 같고요. 그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가면 그 이첩받는 경찰청 입장에서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내려온 수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이 부담을 가지고 그 이거는 청와대 명령에 의한 수사다라는 인식을 안 갖겠어요? 이거는 너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런 인상을 받죠, 경찰 입장에서. 네, 저는 그건 좀 과도한.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구청에도 민원을 내고 어디 위원회에도 내고 청와대도 내고. 청와대에 1년에 수십만 건 이상의 아마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그걸 다 이첩해요. 그러면 청와대에만 민원을 내면 다 하명 사건이고 어느 민원에 대해서 어느 구청에서 청와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하라는 말로 하고 그 규정을 넘어서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하명 사건이다? 그것은 저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정비서관이 하필이면 그거를 다른 비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이첩 절차가 아니고 왜 굳이 그거를 반부패 비서관실로 이첩시켰느냐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의심과 수많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해서 그게 매뉴얼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이례적인 것인지 그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정비서관이 그걸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청에 보내고 경찰청이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내서 황운하 청장은 이게 어디서 내려온 사건인지 몰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팩트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황 청장이 몰랐다라는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이 너무나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그 첩보가 이첩된 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거는 사실인 거죠. 네, 어쨌든 좀 판단을 유보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건 맞는데 이 부분 하나 좀 짚어보고 싶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기를 이게 검찰이 어떤 의도된 시점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뭔가 의도된 걸 가지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흘리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조금 전에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런 의심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참 납득하기가 힘든 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세운 검찰총장이고 검찰이잖아요. 그 검찰을 계속 못 믿어서 검찰 전체를 반개혁적 집단으로 몰고 가는 이런 상황도 결국 정권에 별로 네, 저는 저도 도움이 간단하게만 안 될 보태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데자뷰가 있습니다. 우선 본인들의 입이 아니라 검찰이 언론에 이것도 여전히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이라는 기사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확실한 사실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뭐 백원우 비서관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왜 이 시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가.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털기에 이막 뭐 별건 수사의 전형 뭐 이렇게도 보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검찰 수사를 지금은 어느 쪽이든 차분하게 지켜봐야지 황운하 공천 받으려고 그랬다라는 걸 지금 다 기정사실화시키는 분위기로 가면은 저는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이 미칠 파장이 참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두 분의 말씀처럼 진위가 어떻게 밝혀질지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